안녕하십니까? 4월부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개편되면서 이른바 대출 문턱 높이기가 시작됩니다. 2억 5천만 원을 넘겨 빌리는 사람에게는 징벌적 성격의 비용이 더해진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제는 4월 대출 절벽 2억 5천만 원 넘게 빌리면 죄인입니까?입니다. 지영님 나오셨습니다. 죄인이냐는 표현은 과합니다. 다만 체감은 그럴 수 있죠. 정책이 시장의 언어로는 결국 속도와 비용으로 말하거든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가혹하다고 느낍니다. 이사 시점, 분양 일정, 잔금, 자금 타이밍이 엇갈리면 2억 5천만 원을 넘기지 말아야 하는데 그게 현실에서 가능합니까? 그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정책을 단순히 개인을 벌주는 장치로만 보면 분석이 틀린다고 봅니다. 자산 버블 사이클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금액 그 자체가 아니라 위험의 누적입니다. 과거를 보면 정책이 한번 틀어질 때 시장이 얼마나 급격히 흔들렸는지 데이터가 있습니다. 어떤 데이터죠? 달러원 환율부터 보죠. 달러원 1,500원 위로 올라섰던 건 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였던 1997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부터 2009년, 그리고 올해까지 단 3차례였습니다. 그런데 그 3차례가 공통으로 보여준 건 평소의 기준이 갑자기 깨질 때 시장이 얼마나 빠르게 민감해지는가입니다. 환율 얘기가 왜 대출 절벽이랑 연결됩니까? 연결됩니다. 지금 거시환경이 대출 의사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고환율과 유가 충격이 같이 오면 비용 구조가 한꺼번에 바뀌어요. 참고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대를 넘길 때 원달러 환율이 상승 압력을 받는다는 설명은 시장의 상식이 아니라 실제로 반복 확인된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그 충격은 금융과 실물로 시차를 두고 전염됩니다. 그래도 실수요자들은 그럼 내 집 마련은 누가 책임지냐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개인에게만 지우자는 게 아니죠. 다만 시장은 책임을 가리지 않습니다. 비용이 커지고 변동성이 커지면 결국 레버리지로 밀어붙이는 수요가 더 먼저 흔들립니다. 그래서 정책 당국이 출연 요율을 바꿔 상환 능력과 리스크 부담을 재배분하려는 의도가 담겼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출연요율 개편이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설계돼 있길래 차별이라는 논쟁이 나오는 겁니까? 기준선인 2억 5천만 원을 넘기면 추가 비용이 생긴다는 점 자체가 마치 그 이상은 죄인인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 문장 자체는 선동적입니다. 하지만 논쟁의 감정은 이해합니다. 다만 저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고 봅니다. 2억 5천만 원 넘는 사람들이 죄인입니까? 이게 아니라 왜 특정 구간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쌓일 수밖에 없는지 정책이 그걸 끊으려는지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환율 충격이 실제로 물가로 전이된 사례가 있습니다. 환율이 1% 오르면 소비자 물가가 약 0.04%포인트 상승 압력을 받는다는 KDI 분석이 있죠. 지금처럼 환율이 1,500원을 넘나드는 환경에서는 그 압력이 누적됩니다. 그렇다면 비용이 늘어난 환경에서 왜 하필 대출 비용을 더 올려서 실수요자 숨통을 조이느냐는 반론이 나옵니다. 이건 타이밍 문제 아니냐는 겁니다. 타이밍은 시장이 정해요. 경제 충격은 예고편 없이 들어옵니다. 달러원 1,500 돌파 이후의 궤적도 참고할 만합니다. 2008년 말에는 1,500원대를 넘나들다 방향을 틀어 한 달여 만에 1,300원대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떤 국면에서는 진정까지 시간이 걸렸다는 겁니다. 즉, 정책이 늦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늦으면 위험이 더 커져요. 그래서 지금처럼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불안한 국면에서는 금융권 리스크 관리가 더 공격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출연요율 개편은 리스크 관리라기보다 대출 문턱 높이기로 체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2억 5천만 원 넘기면 더 내라는 구조는 선 넘은 거 아니냐는 거죠. 선을 넘는지 여부는 실제 효과를 봐야 합니다. 하지만 저는 원칙적으로 고액 대출의 비용을 더 매기는 정책, 이 버블을 늦추려는 장치라면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 문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버블 사이클에서 가장 위험한 건 대출이 늘어나는 속도와 담보가치 상승 기대가 결합하면서 신용이 과열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방치하면 나중에 더 큰 가격 조정이 오고 그 피해는 결국 실수요자에게 돌아갑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일본의 버블 붕괴나 해외 금융위기 사례가 말해주는 게 그겁니다. 그 논리라면 결국 실수요자도 어차피 피해본다니까 버티라가 됩니다. 하지만 실수요자는 바로 내달 상황과 잔금 일정이 있습니다. 여기는 생존의 문제예요. 그래서 더 감정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감정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 연결됩니다. 고액 대출이 늘면 원리금 부담과 연체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물가가 위로 밀리는 속도가 문제입니다. 생산자 물가가 6개월 연속 상승하고 전년 대비 2.4%까지 올랐다는 발표도 있죠.
유가와 환율이 비용 쪽으로 계속 반영되면 가계의 실질 구매력과 상환 여력은 동시에 깎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차라리 대출을 줄이라는 메시지로 들리면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집이 이미 넘어간 뒤에 정책이 따라온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이 더 친절했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기준선을 갑자기 넘기면 불이익이 생기는 구조는 설명과 완충 장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 논쟁이 죄인 만들기로 가버리면 본질이 흐려집니다. 죄인이 아니라 리스크의 가격을 정확히 매기자는 논쟁이어야 합니다. 리스크 가격을 매긴다고 해서 실수요자의 숨통이 완전히 막히면 그건 시장을 안정시키는 게 아니라 수요를 꺾어 다른 부작용을 낳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 비판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이미 불안정하면 수요를 꺾는 속도보다 더 위험한 게 있습니다. 대출이 급격히 늘었을 때 가격이 떠받쳐지고 이후 충격이 오면 가격 조정이 더 커진다는 점입니다. 환율이 1,500원대에서 흔들리는 상황에서 달러 수요가 늘고 금리 경로가 흔들리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됩니다. 그때 부동산 대출은 가장 먼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니 지금 부담을 주더라도 다음에 더 큰 상처를 줄일 수 있는가로 봐야죠. 지영님은 결국 이 정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쪽입니까? 저는 조건부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정당화와 수용 가능은 다르다고 말하고 싶어요. 실수요자의 피해를 줄이는 보완책이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비용을 리스크 관리로 이해할 수 있고 감정의 언어인 죄인 프레임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지영님의 결론은 2억 5천만 원 넘게 빌리면 죄인이 아니다. 그러나 그 구간에서 더 비싼 비용을 내야 할 이유는 있다. 네, 죄인이란 표현은 과장이고 그 과장은 시장 불안을 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시 환경이 고유가와 고환율, 물가 압력으로 흔들리는 국면에서는 고액 레버리지의 위험을 더 엄격히 가격에 반영하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완충 장치와 설명입니다. 오늘 말씀 날카롭고도 현실적이었습니다. 지영님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논쟁을 보면서 정책의 목적과 체감의 간극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